여러분, 500년 동안 성벽이 필요 없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세계의 주인이라 불렀던 로마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 로마 시민들은 다시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에 성벽을 쌓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적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천하의 로마인들은 대체 무슨 심정으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을까요? 오늘은 그 서글픈 성벽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병사에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사나이 아우렐리아누스 편입니다. 물러설 때와 싸울 때를 알았던 한 남자가 무너져가던 제국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꺼져가던 고트족의 기세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였습니다. 양쪽 군대는 피로 물든 혈전을 벌였고 승패를 가리지 못한 싸움은 밤이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로마와 고트족은 무려 20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이어온 터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두 민족은 마침내 평화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고트족은 기병 2,000명을 로마군에 보내기로 약속했고 그 대신 안전한 귀향길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조약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트족 병사 500명이 몰래 진영을 빠져나가 약탈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고트족의 왕은 우두머리를 붙잡아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약속의 신성함을 어긴 죄였습니다. 물론 아우렐리아누스의 치밀함도 한몫했습니다. 황제는 고트족 족장들의 아들과 딸을 인질로 데려왔습니다. 아들들은 자기 곁에 두고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딸들에게는 로마식 교육을 시킨 뒤 로마 장교들과 혼인시켰습니다. 칼이 아니라 혼인으로 두 민족을 묶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에는 문서에 적히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는 도나우강 너머의 큰 속주 다키아에서 로마군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정복했던 자랑스러운 땅을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 황제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결정이었습니다. 땅을 내주었다는 오명이 평생 따라붙을 테니까요. 그러나 기번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나이다운 판단력이 실속 있는 이익을 알아보게 했고 겉으로 보이는 수치심 따위는 무시하도록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지킬 수 없는 땅을 붙들고 있기보다 국경을 줄여 단단하게 만드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도나우강 남쪽으로 옮겨온 다키아 주민들은 제국의 힘이 되었습니다. 옛 땅에 남은 사람들도 정복자들에게 농사짓는 법과 문명의 기술을 전해주었습니다. 훗날 이 땅은 오히려 북방 야만족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됩니다. 그런데 국경이 정리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서쪽에서 폭풍이 몰려옵니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알레만니족이 평화조약을 깨고 일제히 창을 들었습니다. 기병만 4만 명, 보병은 그 2배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나우강에서 포강까지 지나는 길마다 잿더미를 남기며 이탈리아 북부를 휩쓸었습니다. 급보를 받은 아우렐리아누스는 소리 없이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약탈품을 잔뜩 짊어진 알레만니족이 도나우강에 다다랐을 때 강 건너편에는 이미 로마군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적의 절반이 강을 건너도록 일부러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군단을 초승달 모양으로 펼친 뒤 양쪽 날개를 강 건너로 전진시켜 순식간에 적의 등 뒤를 감쌌습니다. 포위당한 야만족의 눈에는 어디를 둘러봐도 절망뿐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폐허가 된 들판, 한쪽에는 깊고 빠른 강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승리한 로마군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기가 꺾인 알레만니족은 사신을 보내 평화를 구걸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는 이 접견을 하나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군단병들은 완전 무장한 채 침묵 속에 도열했습니다. 황금 독수리 군기와 금박 글씨를 새긴 군단 깃발들이 은빛 장대 위에서 하늘 높이 빛났습니다. 황제가 자리에 앉자 늠름한 풍채에 눌린 사신들은 말없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들이 눈치도 없이 동맹의 대가로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황제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전쟁의 기술도 모르고 평화의 법도도 모른다. 무조건 항복하든지 아니면 나의 분노를 기다리라. 사신들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이제 남은 것은 적의 전멸뿐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판노니아 속주에 급한 일이 생겨 황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부하 장군들에게 뒤실을 맡겼는데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알레만니족은 경비가 허술한 후방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산맥을 넘어 다시 이탈리아로 쳐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믿었던 아우렐리아누스에게 적이 밀라노 일대를 짓밟고 있다는 굴욕적인 보고가 날아들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땅에서 세 번의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플라켄티아 부근이었습니다. 여기서 로마군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알레만니족이 해질녘에 기습했고 긴 행군에 지친 군단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의 기록에는 제국이 곧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야만족이 성문 앞에 나타난다는 소문에 수도 로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원로원은 신탁을 구하려고 시빌라 예언서까지 펼쳤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제들의 행렬이 소년소녀 합창단과 함께 도시를 돌며 정화 의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아누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참패 속에서도 끈질기게 병사들을 다시 모아 전열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암브리아 지방의 파노 부근에서 벌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500년 전 한니발의 동생이 최후를 맞은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로마를 향해 진군하던 알레만니족은 이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대패를 당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알레만니족 병사들이 유령 군대가 로마 편에서 싸우는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무리는 파비아 부근의 세 번째 전투에서 전멸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마침내 침략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로마가 곧바로 시작한 일은 뜻밖에도 벽돌 쌓기였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로마는 왜 다시 성벽을 쌓았을까요? 로물루스의 후계자들이 세운 옛 성벽은 둘레가 20km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도시는 옛 성벽을 뚫고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군단이 곧 성벽이었기에 수도를 두르는 담장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우렐리아누스가 새로 쌓기 시작한 성벽은 길이가 약 34km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보다 2배가 넘는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 거대한 공사는 다음 황제인 프로부스 대에 이르러서야 완성됩니다. 기번은 이 공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노동이었으나 서글픈 노동이었다. 수도를 방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국의 쇠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번영하던 시절의 로마인들은 야만족을 막으려 수도에 성벽을 쌓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저물어가는 제국의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아누스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서쪽 절반이 여전히 남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리아와 스페인, 브리타니아는 따로 황제를 세운 분리제국이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황제들이 잇따라 나타났다가 세울어졌습니다. 갈리아 제국을 세웠던 포스투무스는 반란 도시의 약탈을 병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실망한 병사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뒤를 이은 빅토리누스는 여자 문제로 원한을 샀고 분노한 남편들의 음모로 코일른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친 군단들을 오랫동안 다스린 사람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살해당한 빅토리누스의 어머니 빅토리아였습니다. 재물과 수완을 갖춘 빅토리아는 마리우스와 테트리쿠스를 차례로 허수아비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산에 못지않은 위엄으로 갈리아를 다스렸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구리와 은과 금으로 만든 돈을 찍어냈고 아우구스타라는 칭호의 군영의 어머니라는 칭호까지 지녔습니다. 한편 왕자에 앉은 테트리쿠스의 처지는 초라했습니다. 기번의 표현을 빌리면 방종한 군대의 노예이자 군주였습니다. 병사들이 두려웠던 테트리쿠스는 몰래 아우렐리아누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디 이 불행한 경쟁자를 구하러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가 적국의 황제에게 구원을 청하는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테트리쿠스는 내전을 치르는 척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일부러 불리한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자 측근 몇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휘관에게 배신당한 갈리아 군단은 그래도 끝까지 싸우다 샬롱 벌판에서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 피해 전투로 제국의 서쪽이 다시 로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리타니아의 안토니누스 방벽에서 헤라클레스의 기둥까지 아우렐리아누스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난 뒤에 뒤처리는 씁쓸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에게 저항했던 도시 리옹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로마 편에 서서 7달의 포위를 홀로 견디다 함락당한 도시 오탱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번은 내전의 생리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복수는 이익을 남기지만 감사는 비용이 든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성벽 없는 로마처럼 살았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고 내일은 늘 오늘보다 나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하나둘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씀씀이를 줄이고 지킬 것과 내려놓을 것을 가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쇠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아누스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키아를 내려놓았기에 제국을 지켰고 성벽을 쌓았기에 로마를 지켰습니다. 물러설 곳을 아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담장이 늘어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눈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도 그렇게 바라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물러설 때와 싸울 때를 알았던 황제 아우렐리아누스가 제국의 서쪽을 되찾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쪽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클레오파트라의 후예를 자처하며 로마에 맞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막의 도시 팔미라를 다스린 여왕 제노비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